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돌아보니 생각보다 참 많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풍족하지는 못했어요.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항상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반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외롭다고 느낀 적도 없고 늘 재미있게 지냈어요. 가정 형편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공부도 그럭저럭 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일하는 도중 다치셨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엄마는 일하다가 늦게 연락을 받아서 아빠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셨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던 제가 먼저 병원에 가서 아빠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죠. 사춘기가 시작돼서 예민했던 저한테는 그때의 일이 오랫동안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어요. 아빠의 빈소가 차려지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그제야 전에는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됐어요. 에휴, 딱한 사람. 어쩌다 몹쓸 친구한테 걸려서 보증을 서줬대. 그때부터 고생만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남 좋은 일만 하고 갔잖아. 마누라하고 자식 한 번 편하게 못 해주고 말이야.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다가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힘들게 사셨던 거였어요. 저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했던 말을 자주 곱씹게 되었어요. 친구를 너무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들요.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엄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자꾸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죠. 소영아, 너무 힘들지? 어린 너한테 엄마가 자꾸 미안한 일만 하게 만드네.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니까 계속 씩씩하게 살아야 돼. 엄마, 내가 쭉 생각해봤는데 아빠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당하기만 했지.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는 친구고 누구고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돈을 잘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학생인 저는 일단 공부부터 잘해서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만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소영이가 태어날 때 스님이 아주 복덩이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걸 보니 집안을 일으키려나 보다. 진짜 복덩이 많네. 엄마의 말처럼 저는 공부에 집중한 다음부터 성적이 확 올랐어요. 엄마가 동생 뒷바라지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학원보다는 동네 서점에서 산 문제집을 갖고 공부했어요.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 갔고 점점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 익숙해져 갔죠. 그러자 중학교 졸업할 때에는 상위 10등 안까지 들어갔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의 관심을 받았어요. 소영이,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겠다. 긴장 늦추지 말고 3년 동안 열심히 해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는 이미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전교 10등 내 순위를 놓치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처음 목표했던 서울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서 동네 가는 곳마다 떡을 돌리셨어요. 우리 소영이가 땡땡대학에 합격했어요. 과외 한 번도 안 하고 재수도 안 하고 순전히 지 혼자 공부해서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다니까요. 아주 효녀예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나 좀 창피해. 나 말고도 혼자 공부해서 더 좋은 데 간 애들도 많아. 그런 말 마라. 걔들이 너만큼 힘들었겠니? 우리 딸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일인데 엄마는 소영이 네가 너무 장해. 네 덕에 재영이도 잘할 거야. 저는 경영학과에 갔는데 그건 아빠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경영이라는 걸 공부하면
아빠처럼 남들한테 속아서 자기와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과외로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직접 돈을 벌어 엄마랑 동생에게 주는 게 참 뿌듯했거든요. 저는 과외 알바가 있으면 다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에만 열중하다 보니 학교 공부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1학년 때 성적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 버는 게 재미있어서 과외한다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돈도 안 쓰고 살았네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게 성적이 나빠지자 과 조교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도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유학 갈 거냐 대학원 갈 거냐 묻기도 하고 좋은 알바자리가 있으면 이야기도 해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한 선배가 성적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에 못 갔다고 한탄을 하며 후회하는 걸 봤던 게 제일 쇼크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게 아니구나. 평생 20살로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년 후를 위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2학년 1학기 때였어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의에 꼬박꼬박 들어갔어요. 강의 내용도 꼼꼼하게 전부 필기했고 리포트도 미리미리 써놨어요. 알바도 많이 줄여서 3분의 1 정도만 하기로 했고요.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2학년 2학기 때와 3학년 1학기 때 제 성적은 웬만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미리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정해 놓았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정보 수집도 많이 하고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도 듣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죠. 또 회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영어 점수를 위해 밤 늦은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도 했어요. 그 결과 저는 무사히 제가 원했던 회사의 기획팀에 합격했어요. 회사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신입이라고 떠넘겨지는 온갖 잡일에 이러려고 회사에 들어왔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만 지나가면 모든 게 수월해질 거라 믿으며 매일 견뎠어요. 그리고 첫 월급이 나오던 날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했어요.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엄마 동생과 함께 외식을 하고 봉투에 각자 용돈을 넣어 나눠줬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소영이 사회 나와서 첫 월급이구나.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쓰니? 엄마가 잘 보관할게. 엄마, 그런 말 마. 이걸 써야 누나한테 돈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엄마도 나도 용돈 계속 받고. 그치 누나? 재영이 말이 맞아 엄마. 엄마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친구들한테 한턱 쏴. 그렇게 써야 돈이 또 들어온대. 저희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좋아하셨고 저와 동생도 그 모습에 마음이 찡했어요. 누나, 나도 대학 가면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얼른 엄마한테 용돈 드릴 수 있게 할게. 누나한테도 잘할 거야. 고마워 누나. 라며 동생이 따로 저를 불러 조용히 말하는데 어린데도 깊은 속이 느껴져서 괜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가족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됐어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에 지칠 때마다 엄마와 동생을 떠올리면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대리가 됐어요. 회사는 완전히 익숙해졌고 매일 터지는 일들도 그저 그런 일상이 되니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친구들 만나는 게 제 생활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해외 파견을 요청할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까 싶어서였죠. 저는 그때부터 매일 퇴근 후 회사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처럼 거의 매일 와서 공부하는 남자를 보게 됐어요. 커피나 과자를 가지러 갈 때마다 마주쳐서 자꾸 눈길이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카페 매니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직원인 걸 알았죠. 하루는 제가 일찍 가서 예약한 방이 비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커피를 건네더라고요.
오늘은 빨리 오셨네요. 이거 먼저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네, 거래처로 외근 나갔다가 회사 안 들리고 바로 왔어요. 저도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갔으면 이렇게 외근도 가고 내가 돈 벌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했겠죠. 부럽네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불편하게 해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부러워서 그러죠. 저는 7급 공무원 준비한다고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기도 해서요. 저도 7급 달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공시생들 있는 데서 계속 공부했었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여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이 돈을 안 맞는 대신 관리도 해달라고 하시네요. 라며 수줍음도 눕는데 순수해 보이기도 했고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취업 때문에 공부해봤기 때문에 절실함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말을 나누게 된 저와 남자는 점점 속을 터놓게 되었고 어느새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한 달만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려고 했던 저는 한 달이 끝나고서 6개월치 이용권을 끊었어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거기 가는 게 편했고 집이나 회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도 잘 됐거든요. 또 그 사람이 매니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저도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언젠가부터 저는 남자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방을 이용하는 시간이 끝나면 자유이용석으로 옮겨서 공부를 더 하다가 가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 열정이 남다르다고 추켜 세우더라고요. 소영 씨는 공부에 진심인 것 같아요. 웬만한 회사원들은 어느 정도 하다 말거든요. 아무리 해외 지원을 목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집이나 회사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서 여기서라도 열심히 하자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거의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야 당연히 쉬죠. 이렇게 나오기가 어디 쉬워요? 회사 끝나고 이렇게 공부만 하면 남친이 서운하겠어요. 그게 저 남자친구 없어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보다는 제 일이 더 중요해서요. 이거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사과할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별스럽지 않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카페에 갔는데 남자가 대뜸 저한테 만나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소영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남친이 있는지 떠본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잘됐다 싶기도 하고. 물론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예의는 지킬 겁니다. 우리 한번 사귀어봐요. 라는 그의 직선적인 말에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엄마와 동생 그리고 회사 일밖에 몰랐던 제게 스터디 카페는 다른 세상과도 같았고 그 남자도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또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 자신도 남자한테 끌리고 있었던 걸 부인할 수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저와 남자는 1년 넘게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 내부 평가와 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남자는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제가 공시생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3개월 전쯤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전과 다르게 자꾸 주말에도 나가고 매일 늦게 들어오니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채신 것 같아 별 수 없이 남친이 있다고 했었죠. 엄마는 제가 남자한테 꽤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소영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네 남자친구가 아직 안정된 직업이 없잖아. 물론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도 난 네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상대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신중했으면 좋겠어. 엄마, 걱정하는 건 뭔지 나도 알겠어. 근데 나도 취직하기 전에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처지였잖아.
그 사람 성실하니까 꼭 붙을 거야. 난 믿어주고 옆에 있고 싶어.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며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안 그래도 그 즈음에 남자는 저한테 할 말이 있는지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남자는 자기가 좋은 데 예약했다며 화이트데이에 보자고 했어요. 정말 평소에는 가보고 싶어도 선뜻 못 갈 좋은 레스토랑이더라고요. 화이트데이 날 남자는 레스토랑에서 대뜸 무릎을 꿇더니 소영아, 나랑 결혼해줘. 너만 보면서 살게. 내가 정말 잘할게. 이건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거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면 진짜 비싼 거 사줄게. 나 비싼 거 바라지 않아. 성재씨 마음이면 충분해. 네가 사치하지 않은 건 알지. 아무리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해도 나도 좋은 거 해주고 싶다고. 고마워 성재씨. 나도 성재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저와 남자는 결혼 약속을 하고 양쪽 집에 소식을 알렸어요. 남자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셨기에 저희는 다 같이 조촐히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제안은 남자 어머니가 먼저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인상이 차가워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시댁 식구니까 더 그렇게 보이려니 생각했어요. 엄마는 썩 내켜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 허락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양쪽 집안 인사를 마치고 그해 가을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결혼 사진만 찍고 신혼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공부 중에 있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식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꿈꿔왔던 결혼식이 있었죠. 정말 많은 걸 포기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니 다 좋게 생각하자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저는 남자가 혹시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괜찮은 보습학원이 나와 있길래 그걸 남편 앞으로 해줬어요. 남자 실력이면 초등학생들 정도는 꽤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학원을 인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건 전부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들었던 적금으로 해결했어요. 개원하는 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친구들을 초대해 보습학원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 고맙다. 우리 성재가 처복이 있다더니 정말인가 보다. 이제 내가 한시름 놓겠어. 라며 저한테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마음이 놓였는지 전보다 훨씬 편해 보였고 스터디 카페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했어요. 보습학원에 학생은 많지 않았지만 처음이라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방학이면 늘었다가 학기가 시작하면 줄어들기를 반복했지만 그런 대로 유지하며 꾸려나갔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고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애들을 가르치느라 공부 시간을 뺏기는 것 같다며 조금씩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몇 달째 인상이 찌푸려져 다니던 남편이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랜만에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보고 회사에 법무지원 쪽으로 와달라고 하네. 꽤 괜찮은 조건으로. 이제야 날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럼 당신 공무원 시험 준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소영아,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고 꼭 그게 돼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너 이제 네 남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두고 보라고. 그래, 공무원 시험 자꾸 1점, 2점 차로 떨어지는 거 보면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잘 됐다. 힘내. 라고 응원하며 남편 출근 전에 몸보신하라고 비싼 장어의 전복에 챙겨서 음식도 해주고 건강식품하고 영양제도 잔뜩 사다 줬어요. 그리고 출근하면 학원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학원도 부동산에 내놓고 그 전까지 남편이 쓸 용돈도 제가 다 챙겨줬죠. 그리고 출근하기로 한 날 이틀 전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보다도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나 그 회사 안 가기로 했어. 아주 웃겨.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아주 푼돈으로 부려먹으려고 들어. 선배라고 좋게 봤더니 사기꾼이야 완전. 그 선배가 제시한 조건이 그렇게 안 좋았어? 그럼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해보지 그랬어. 아니면 조건을 개선해서 계약하자고 하든지. 야, 넌 내가 그런 것도 안 해봤을 것 같냐? 너만 잘났어 너만? 하며 집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선배는 남편이 법대도 나오고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도 했으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실무에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선배라고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지가 평생 잘 나갈 줄 아나?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 그냥 잊어버려야지 어쩌겠어. 그럼 보습하고 내놓았던 거 취소하고 다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거야. 야, 넌 이 상황에 나보고 그 거지 같은 학원을 다시 하라는 거야. 아주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는구만. 네가 이러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아주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못 벌어올까봐 전전긍긍하기만 하지. 언제 한번 길을 제대로 살려주길 했냐고. 이게 무슨 뒷바라지야.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자는 거잖아. 왜 자꾸 사람 하는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내가 뒷바라지를 안 했다고? 당신 회사 갈 때까지 몸 추스르라고 했던 건 안 보여? 당신 용돈 꼬박꼬박 챙겨준 건 그런 것도 다 뒷바라지야. 아주 따박따박 한마디도 안 주고 대드는 것 봐. 지가 돈 좀 번다고 사람 얕보는 거지? 진짜 재수없어. 라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났지만 얼마나 실망이 되면 그럴까 싶어 어디 있을 건지 알아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을 꺼놓은 채 저한테 연락 한 번 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아무리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저는 상대도 안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 기죽여서 일이 안 된다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잘난 며느리 들어오면 아들 일이 안 된다더니 그 말이 딱인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런 걸 며느리로 들였나 몰라. 너 우리 성재 앞길 막은 거 어떡할 거니? 네가 돈돈거리면서 보습학원 차려 등 떠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성재 벌써 공무원도 합격하고 아주 잘 나갔을 거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아들 인생 물어내. 처음 학원을 차려줄 때와는 완전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보고 다 책임지라며 방방 뛰더군요. 2년이 넘게 우리 집뿐만 아니라 시댁 생활비까지 책임지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는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게 병이 돼서 갑상선과 위장이 한꺼번에 나빠져서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만 했죠. 그런 저한테 시어머니는 너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재도 힘든 때인데 이러고 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안 되지? 어머니,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어요.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회사 계속 다녔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휴직을 하든가 그러지. 어떻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무슨 애가 그렇게 대책이 없니?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요. 더는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세요? 됐다. 징징거릴 거면 그만둬라. 난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국도 끓여왔더만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라며 제 속만 뒤집어 놓고 작은 국그릇을 놓고 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처음 받아보는 음식이라 아프다니까 마음은 쓰이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지금 호텔에서 매형하고 사돈어른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데? 동생은 특급 호텔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봤다는 거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확인했는데 그 레스토랑 개인실 예약한 거 맞더라고. 그런데 다른 여자랑 그 여자 부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그 호텔로 달려가 다짜고짜 개인실에 들어갔어요. 저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서 얼른 저를 밀어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저 사람들은 다 뭐고? 이렇게 무작정 소란을 피우면 어떡해? 이따 집에 가서 다 설명할 테니까 얼른 좀 가라. 라며 저를 내쫓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왔어요.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 소영이 너도 이런 날 생각하고 혼인신고 안 한 거 찬성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래, 우리 성재 진짜 인연이 이제 나타난 것 같다.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가면 좋지 않니? 너 우리 성재랑 결혼했다는 증거 어디에도 없는 거 알지? 그러니 괜한 분란 만들 생각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제야 저는 남편이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뤘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놓고 그대로 혼인신고를 안 했던 거였고요. 저는 집에 있던 결혼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이 싹 없어진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치워버린 거였죠.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충격에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아무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학원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넘겼고요. 남편 이름으로 학원 계약을 했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배신감과 억울함에 몸부림쳤어요. 엄마와 동생 성화에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났는데 동생이 자기 호텔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지금 기획팀에서 경영사원 뽑는데 누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나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었잖아. 누나 지금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 문제는 마음이지. 일 때문에 바쁘면 나쁜 일도 잊어버리고 점차 나아질 거야. 동생이 저를 생각해 주는 게 고마워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동생 말대로 호텔에 이력서를 넣었고 다행히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저는 떨어지게 되든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보여주자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동생 가족이란 걸 알게 돼도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봤던 게 잘 됐는지 저는 합격했고 그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일은 호텔 내에 새로 연 레스토랑 기획이었어요. 저는 원가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과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는 포스터와 메뉴판을 기획했어요. 제 기획이 유행과 잘 맞았는지 호텔 레스토랑은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가정식 컨셉으로 한 게 오히려 반응이 좋았고 그 일로 저는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았죠. 저는 그 보너스를 전부 동생에게 줬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잘하잖아. 그런 데에 투자하고 이익이 생기면 나도 좀 나눠달라고. 알았어. 내가 꼭 이익 내서 누나한테도 나눠줄게. 동생은 저한테 약속한 대로 주식에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제가 줬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저는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4년 반 만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게 됐어요. 물론 지나간 세월과 제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료할 수 없었지만 물질적인 면에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었죠. 누나, 요즘 땡땡 지역이 괜찮다고 하더라. 그쪽 식당 낀 건물 같은 거 사두면 아마 꽤 돈이 될 거야.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건물을 보러 다녔어요. 마침 적당한 건물을 보게 돼서 동생과 함께 쉬는 날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죠. 중개사는 주인에게 연락을 한 후에 저희에게 건물을 보여줬어요. 연식이 좀 있어서 낡은 건물이긴 했지만 1층에 있는 식당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와 잘 어울려서 장사도 잘 되고 있었고 자리도 괜찮더라고요. 중개사는 큰 건을 계약하게 됐다며 좋아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저와 동생을 끌고 식당으로 갔어요. 바로 저희가 계약한 그 건물의 식당이었어요. 막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입구에서 나오던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팍 치더군요. 그 바람에 아주머니가 나르고 있던 음식 국물이 튀어서 옷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니 아줌마 이게 뭐예요? 우리 고객님인데 이런 피해를 주면 어떡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물수건 있으면 주세요. 아줌마 좀 조심하고 다니세요.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랬죠? 그 추어탕집 새로 온 아줌마 맞죠? 난 이 아줌마가 이러고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는데 동생이 그 아줌마를 빤히 보더니 맞죠? 우리 누나 시어머니였던 누나 등쳐 먹은 그 할머니 맞죠? 그 말에 저도 놀라고 그 아줌마도 놀랐어요. 그 아줌마는 정말 전 시어머니였어요. 사람 잘못 봤어요. 시어머니는 앙칼지게 말하고는 그릇을 갖고 식당으로 가버렸어요. 저 아줌마 하도 일할 데 없다고 사정해서 추어탕집에서 어쩔 수 없이 채용했는데 아주 맨날 제멋대로 해. 손님들한테도 불친절해서 진상이래요. 오늘 내일 잘릴 것 같은데 저 나이에 왜 저러나 몰라. 라며 중개사는 혀를 차더군요. 저와 동생은 얼떨떨한 채로 중개사가 사주는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중개사와 계약할 날짜를 잡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팔을 꽉 잡는 거였어요. 소영아, 아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몰라봤는데 정말 소영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니 인연이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볼 일 있으세요? 라며 차갑게 팔을 뿌리쳤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하더군요. 우리도 네 생각 많이 했다. 네가 어디 있나 찾아도 봤는데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딱 다시 만났잖아. 실은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해. 너 해줄 수 있지? 너 성재 좋아했잖아. 성재 편히 있으라고 학원도 차려줄 만큼. 그게 벌써 언제적인데 그러세요? 그리고 아줌마, 저 그쪽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반말은 좀 삼가주시죠.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너도 우리 성재 다시 만나고 싶었잖아. 아니요, 전혀요. 내가 왜 그딴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까? 아, 다시 만나고 싶긴 했죠. 만나면 사람이라도 사서 실컷 두들겨 패주게요.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리저리 이용해 먹고 아프고 일 못한다고 바로 돌아서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해 놓은 인간들인데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일하는 식당 주인부터 주변 가게에서 다 사람들이 내다봤어요.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 남편이 호텔로 저를 찾아왔어요. 행색이 영 초라한 게 아주 볼품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소영이 네가 일을 하냐? 진짜 운명 참 묘하다. 소영아, 내가 진짜 실망시키지 않고 꼭 갚을게. 한 번만 나 믿고 돈 좀 빌려줘. 내가 그쪽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당신네는 예의는 어디 밥 말아먹었어요? 어디서 다짜고짜 찾아와서 반말에 돈까지 빌려달래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소영아, 아니 소영씨,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나도 웬만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그런데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지 조광지처 빨대 꽂고 빨아먹은 다음에 혼인신고도 안 해놓고 싹 들고 튀었잖아. 내가 그때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너 일했던 스터디 카페 사장도 찾아낼 수 있어. 그 사람은 그쪽이랑 나 그 거지 같은 과거 다 알고 있거든. 당장 찾아가서 그 사람 증언시킬까? 너 결혼 사기꾼이라고? 지금 안 나가면 바로 신고할 거야. 남편은 별수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같이 있던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요. 여자 백으로 경력도 없으면서 어느 중소기업의 팀장으로 취직까지 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바로 잘렸고 여자도 1년도 안 돼서 같이 못 산다고 남편 몰래 통장을 다 털어먹고 잠적해버렸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뒤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집까지 팔아서 돈을 갚았다고 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노동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정은 안 됐지만 다 자업자득인 것 같더군요. 저는 4년 반 만에
남편이 그렇게 된 걸 보니 천벌이라는 게 정말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골 어디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동생은 결혼도 하고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다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래요. 건강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